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지영입니다. 굉장히 아시는 분도 많고, 이따가 같이 또 논의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에 조금 투자를 좀 해왔는데, 한 15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런 스타트업 스튜디오 형태로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 7년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인력도 같이 세팅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지금 잘 성장해서 또 한 버티컬 영역의 1위 사업자들도 몇 개가 나왔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노릇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스튜디오는 또 뭐가 다른 개념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엑셀러레이터는 약간의 어떤 나름의 스타트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초기 투자와 또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항상 이제 딜레마는 이 회수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항상 있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과연 회수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도 들고 그래서 그 대안적 모색 과정에서 또 스타트업 스튜디오 또는 벤처 스튜디오라고 하는 대안이 조금 최근 들어 또 부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먼저 이게 미국에서 먼저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아이디어 랩이라고 하는 빌 그로스가 만든 이 아이디어 랩이 시초가 돼서 사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잠깐 이게 벤처 스튜디오가 엑셀러레이터나 VC랑 다른 거는 스타트업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결국 이제 원스톱 밸류 체인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굴, 검증, 팀 구성, 초기 자본 투자, 사업화 성장 지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갑니다. 거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벤처 스튜디오의 역할은 마치 코파운더처럼 창업자와 벤처 스튜디오가 코파운더가 돼서 발기인으로 납입자본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부터 납입자본금에 참여하는 이제 관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분을 많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모델인 거죠. 최소 40% 정도 갖고 가야지만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초반에 이제 유상증자로 들어가니까 이미 법인은 세팅되어 있고 적정한 기업 가치로 1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하고 팁스를 레버리지 하다 보니까 절대 10% 이상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팀일수록. 그러니까 사실 업사이드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회수 금액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40% 정도, 그러니까 뭐 1억 자본금에 초반에 1억 자본금에 제가 40% 6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서 40% 갖고 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기업 가치가 커져서 100억 정도로만 엑시트해도 예를 들면 40%를 갖고 있다고 치면 40억 정도의 회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와는 약간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엑셀러레이터처럼 수십 개를 깔고 투자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는 못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한두 개를 딱 찍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정도 사실 할 수 있을까 말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공동 설립한다. 사실 컴퍼니 빌더에 가깝다. 벤처 스튜디오는 공동 창업자이자 컴퍼니 빌더다. 스타트업 지분의 20에서 40% 이상을 보유한다. 경영의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깊게 관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반을 하는 조직이 벤처 스튜디오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스타트업 모델과 벤처 스튜디오 모델, 그러니까 결국 벤처 스튜디오가 창발하게 된 배경에는 좋은 창업자들은 많은데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사실 좋은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의 발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창업자가 탤런트만 있다면 사업 아이템부터 육성하는 거는 벤처 스튜디오가 참여해서 공동 창업자로서 같이 공동 창업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실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타트업 모델은 창업자가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직접 아이디어 발굴부터. 심지어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창업자는 본인이 직접 MVP까지 만들고 본인이 직접 테스트도 하고 거기서 고객 지표를 검증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마케터가 될 만한 사람들 또 나를 이런 지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코파운딩하고 법인 설립하고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받고 이런 전형적인 모델인데 벤처 스튜디오는 아예 각을 딱 잡고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기반의 창업과 연결되는 건데 뭐 여기 이제 우리 혁신예습이나 우리 팩트시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데이터 기반 창업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벤처 스튜디오 또는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게 사람의 어떤 경험적 역량을 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쭉 보고 있다가 구루가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인맥도 많고 이거 내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직접 하긴 힘들어. 창업자를 내가 뽑아가지고 얘를 시키자.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일단 트렌드를 쫙 보고 있다가 톡톡 이제 그걸 혁신예습에서는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표 같은 것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뷰티 섹터에 한 100개가 예를 들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톡톡 튀어. 디지털 발자국의 트렌드를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보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 예를 들면 서비스 런칭한 지 6개월도 안 됐어. 그럴 때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 담그자 우리가. 여기 조직적으로 다 싹 다 들어가가지고 지분을 대신에 많이 갖고 가되 얘네를 무조건 성공시키자. 약간 이제 데이터 기반 창업과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약간 결합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부 아이디어 풀과 외부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선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드리븐한 창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AI가 전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전문 인력들이 당연히 배치해서 공동 창업 형태로 가야 되고 자체 자금과 펀드로 초기 단계부터 직접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벤처 스튜디오가 잘 되려면 벤처 스튜디오 전용 펀드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용 펀드의 LP로 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퀘스천 마크인데 대기업이 관심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튜디오는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에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관여해야 된다. 스튜디오가 10%도 사실 저는 부족한 것 같고 약 30에서 4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스튜디오가 지역별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국가 컨트리별로 보면 사실 미국 주도예요. 미국 주도의 유럽의 이제 그 유럽 내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쪽에서 좀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디어 랩이 대표적인 96년도에 이런 똑같은 모델. 그때는 약간 인큐베이터라고 불렀어요. 인큐베이터, 벤처 인큐베이터. 벤처 스튜디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뭐 인큐베이션 모델이었죠. 그래서 공간 제공하고 창업자를 선발하고 팀을 뽑아서 그 공간에다가 넣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빌 그로스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서 45개 이상 IPO 또는 인수 M&A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초기 벤처 스튜디오에 사실 가장 유명한 기관이자 또 빌 그로스가 벤처 스튜디오를 창업한 효시로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켓 인터넷이 나왔죠. 노켓 인터넷. 저 딜리버리 히어로 만든. 그래서 노켓 인터넷 모델은 스타트업 공장 모델입니다. 검증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복제 전략이에요. 미국에서 떴어? 유럽에 없네? 유럽에서 우리가 한다. 약간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복제 모델로 스타트업 일종의 팩토리처럼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36건 이상의 IPO와 인수에 성공합니다. 거기에 이제 잘란도부터 시작해서 딜리버리 히어로, 헬로프레시 이런 데들이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고요. 다 복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베타웍스 되게 유명해요. 찾아보시면 네? 뭐라고요? 예. 저한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 너 그만해라라고 얘기한 줄. 베타웍스라고 하는 미국 업체가 이제 되게 유명하고요. 베타웍스 같은 경우에는 유미디어 소셜 분야 중점에서 얘네는 이제 빌드 내부의 빌드 팀이 프로젝트를 직접 제품화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외부 창업자도 단기 공동 이제 창업자로 모셔가지고 지분까지 주면서 사회이사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마켓 테스팅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을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팅하는데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아토믹도 되게 유명해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또 어디야? 요즘 이펀더스라고 하는 B2B 사스 전용 벤처 스튜디오도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AI 기반의 B2B 버티컬 사스 분야만 전문적으로 스튜디오 형태로 만들어서 키우는. 그래서 이펀더스가 최근에 좀 많이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이제
엑셀러레이터 레이어가 아니라 거의 공동 창업자 레벨로 다양한 역량들을 구사하면서 나오고 있고, 결국 공통점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스타트업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해서 만든다는 점, 그러니까 조기 검증 체계, 운영 인력 내재화, 초기 자본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이하고 프레이하는 전략이 아니라 딱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내가 이 분야도 잘하고 저 분야도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펀더스 같은 모델, B2B 사스에 우리는 특화된 벤처 스튜디오를 지향할 거야. 나는 바이오 신약 쪽의 벤처 스튜디오를 지향할 거야. 이렇게 섹터 드리븐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벤처 스튜디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중간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벤처 스튜디오가 잘 나오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중간 회수 시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벤처 스튜디오는 끝까지 IPO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M&A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회수 시장이 있어야 돼. M&A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를 중심으로 벤처 스튜디오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간 회수를 목표로 대부분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특정 사업 아이템에 초기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리소스를 한 3년 동안 그냥 갈아 넣는 거예요. 한 3년 열심히 해서 밸류업 한 다음에 한 200억, 300억 정도의 빨리 바이아웃한 구주 바이아웃을 통해서 회수해서 그걸로 다시 또 벤처 스튜디오 하고, 이렇게 중간 회수 시장이 좀 탄탄한 지역의 벤처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은 근데 중간 회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욕심 안 부리고 한 100억 정도만 되더라도 누가 사줄 수 있는 M&A 바이어가 쫙 있으면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엑셀러레이터보다 훨씬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벤처 스튜디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은. 요즘은 뭐 50억, 100억도 높다고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억, 100억은 돈도 아닌 거죠, 사실. M&A 마켓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 그리고 생태계 확산과 전략적 가치는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해 볼 지점들이,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런 거. 전문성과 실행력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되 창업의 구조화를 통해 시장 진입 속도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향이 벤처 스튜디오의 핵심인데, 결국 IPO와 M&A 시장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과 유럽 일부 중심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 벤처 스튜디오가 나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소수의 자본력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우리 이용관 대표님 같은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또는 우리 유중희 대표 있는 또 퓨처플레이, 자본력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니까. 그래서 지금 블루포인트랑 사실 퓨처플레이는 이미 하고 있어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 아시아와 같은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 힘듭니다. 인벤션에 힘들어요. 펀드 운영 한 6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투자하느라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벤처 스퀘어 힘듭니다. 마크 앤 컴퍼니도 힘들어요. 하지만 뭔가 꿈이 있는 거죠. 벤처 스튜디오를 통해서 뭔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지금 생기고 있다. 그리고 LP 네트워크라던가 LP 릴레이션십이 나름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벤처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엑셀러레이터 대상의 모태펀드 개정이 신설되거나, 이거 사실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경우에 벤처 스튜디오가 이제 입법화 된단 말이에요. 개정안이 나왔고 내년에 이제 발효가 되면 벤처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엑셀러레이터들도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모태펀드가 일부 좀 별도 리그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내벤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의 LP 참여,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내벤처를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벤처 스튜디오에다가 차라리 펀드 LP로 참여를 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한국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한국의 벤처 스튜디오는 사실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뭐 시초입니다. 아시겠지만 박중 대표. 그래서 1세대 이제 지주회사형 컴퍼니 빌더를 만들었고, 엑셀러레이터 등록 없이 뭐 지주사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패스트5가 이제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고 이번에 또 상장한 작년에 상장했죠. 패스트 캠퍼스 다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 크래프톤으로부터 220억 투자받고 이런 돈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개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레벨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 새로운 이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파클랩이나 퓨처플레이나 또 얼마 전 김봉진 의장이 주도하는 신생 또 벤처 스튜디오 그란데 클립이라고 여기는 이제 김봉진 의장의 재원을 갖고 M&A 기반으로 이제 자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좀 하고 있죠. 결국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전제로 합니다. 자본력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자를 뽑고 인력을 뽑고 공간을 주고 경영 지원 인력을 투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 차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다. 그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창업 이제 프로세스라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빠른 중간 회수를 하기 위한 모멘텀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이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의 특이점 분석을 좀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원래 엑셀러레이터는 경영지배 투자 제한 벤처 투자 촉진법상 자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어져요. 그래서 50% 이상 지분 보유 및 이제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자회사로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벤처 스튜디오가 그러니까 전용 펀드를 만들던 또는 직접 본 계정에서 투자를 하던 벤처 스튜디오 형태로 출범은 가능한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시장 환경과 변화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드 투자가 이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트 스테이지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벤처 스튜디오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이제 뭐 1억, 3억씩 투자하는 모델보다는 차라리 벤처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어떤 기관에 뭐 기탁을 하던 돈을 좀 맡기고 신사업 발굴이 필요한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차라리 공동으로 사업 개발을 하되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탤런트 있는 창업자를 벤처 스튜디오가 뽑아서 만든 다음에 시장에서 POC랑 마켓 테스트를 대기업이랑 같이 하고 거기서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대기업이 인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 회수 시장을 대기업과 같이 만드는 모델.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뭐 자금 구조라던가 분야 집중도도 참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공 사례, 한계 및 도전, 뭐 향후 기대 뭐 이런 건데 향후 기대는 사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A씨가 설립하는 벤처 스튜디오 자회사에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이 LP로 참여하는 목적성 펀드가 사실은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이를 마중물로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기반의 기업들을 직접 이 벤처 스튜디오, 엑셀러레이터의 자회사인 벤처 스튜디오가 직접 육성해서 M&A를 시키는 새로운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늘 영감을 좀 주시고 제가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의 이제 투자와 창업은 뒷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딱 30분이더라고요. 저 30분인데 10분 남았죠? 10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창업 이전에 데이터 기반의 투자가 먼저 미국에서 진행이 됐어요. 사실 우리 홍영표 대표님이 오늘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데이터 기반 투자가 핵심인데 사실 데이터 기반의 투자는 미국에서 이미 저렇게 퀀트 VC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AI 드리븐 VC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증권 단타 초단타 매매하는 퀀트사들처럼 정말 이 디지털 지표를 AI가 자동으로 쫙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어떤 징후들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요쪽 영역에 요런 섹터에 요런 기업이 지금 뜨고 있으니 여기를 지금 빨리 만나봐야 돼.
만나서 네가 지금 투자를 해야 돼를 누가 이제 판단을 하냐면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I 드리븐 VC, 퀀트 VC라고 하는 이름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두 개 VC가 시그널 파이어랑 콜로레이션 벤처스라고 하는 두 개 벤처 캐피탈이 미국에선 요쪽 AI 드리븐 VC, 퀀트 VC 쪽 영역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VC로 지금 일단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 파이어 같은 데는 AI 네이티브 VC를 아예 표방하고 있고요. 이 전 과정의 데이터와 AI를 완전히 통합해서 얘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예 그 솔루션이 있어요. 얘네가 구축한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컨 AI 플랫폼이라고 유망 스타트업을 실시간으로 발굴하는 AI 플랫폼을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직접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저런 그래머리 같은 이분업 이런 이제 업체들이 본인들이 발굴해서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AI 기반의 투자이기 때문에 빠른 리드 투자를 본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심 없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한 이 평가 모델을 갖고 빨리 판단한 다음에 본인들이 리드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대부분의 VC들은 이제 리드를 본인이 쓰면 연합으로 들어와서 좀 뭔가 회수 안정성을 조금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그냥 우리가 리드할게. 야, 딴 데 필요 없어. 너네들 알아봐주지 않지. 우리가 알아봐주고 있잖아. 우리 투자를 빨리 받아. 약간 이런 모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혁신의숲 우리 마크앤컴퍼니도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있다. 그렇죠? 콜로레이션 벤처스도 이런 예측 모델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기반 투자를 제가 왜 먼저 얘기하냐면 VC가 먼저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창업자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창업하려는 이제 그 후발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데이터 기반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의 창업은 전통 창업 모델과 뭐가 다를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 아이디어는 창업자의 직관과 경험에 되게 의존하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창업은. 그래서 저희가 사람 보고 투자한다는 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특히 초기 투자는 사람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디펜던시가 되게 높은 영역이죠. 하지만 데이터 기반 창업은 시장, 고객,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일단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홍경표 대표님이 얘기할 게 많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창업자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면 AI가 데이터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까지는 갈 것 같은데 창업자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벤처 스튜디오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창업자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 정의의 관점도 페인 포인트 관찰이라고 한다면 행동 기반 예측, 트렌드 데이터 기반의 문제 추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루션 설계 부분도 창업자 관점에서 사실은 솔루션이 드리븐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A/B 테스트하고 로그 분석하고 빠른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 걸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고객군, 플래그먼트 되어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데이터 기반 창업 모델이 돌아가기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창업 모델은 점점 더 가능해지는 경향이고 이런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되고 LLM 모델이 당연히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데이터 기반 창업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데이터 기반 투자와의 연결도 사실은 좀 더 스티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처럼 한국도 점점 더 이런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선호하는 VC들과 투자 사이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데이터 기반의 창업 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벤처 스튜디오도 결국 데이터 기반의 창업 모델을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보고 벤처 스튜디오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 데이터 기반 창업 모델적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창업자를 선발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시킨 다음에 적정한 밸류로 빨리 중간 회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요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소싱 전략이라던가 저런 시그널
디텍션 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 인력 기술 확보가 돼야 되고 제품 실험 테스트 체계 그래서 정성 데이터와의 통합 예, 윤리적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번부터 4번 5번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기반 창업은 이제 어떤 그 창업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은 여전히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했던 전문가 그 도메인 날리지의 전문가가 나와서 스타트업을 했을 때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근데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 사람이 탤런트가 이 도메인 날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량이 만약에 백업이 된다면 충분히 완전히 다른 영역도 창업해서 빠른 성장과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모먼트지. 다른 국면으로 창업 모델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스튜디오는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벤처 스튜디오가 나와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일반적으로 몸빵하는 모델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벤처 스튜디오에 한 10명, 20명 뽑아가지고 거기에 막 5명, 너 5명 여기 이 팀에 붙어. 5명 이 팀에 붙어.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재앙으로 또 다른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게 아니라 소수의 인력으로 데이터 드리븐한 창업 모델 기반으로 벤처 스튜디오가 결합이 됐을 때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해 볼 것들이 이제 토론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토론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과연 성공을 하면 어떤 전제들이 필요할까? A씨 관점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은 왜 벤처 스튜디오 모델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가설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가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A씨가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어떤 역량 인프라를 보여야 할까? A씨 기관들이 연합해서 연합형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개발하면 불가능할까? 연합형. 명선 대표님. 연합형. 마크 앤 컴퍼니. 우리 홍 대표님. 연합형.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소품 한상혁 대표님도 오셨고 구중혜 부사장님은 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LP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